내륙국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지난 영상에서 바다가 한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자국의 항구가 없으면 해무역의 절대 분리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항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들은 늘 좋은 항구를 꿈꾸지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수출입품과 거대한 배들이 오가는 현대의 무역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입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맨 처음 항구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류가 모여 살면서 이동의 필요성이 커졌고 육로보단 장애물이 적은 수로가 이동에 주로 이용되면서 배를 댈 수 있는 항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엔 사람들이 몰려 마을을 이루고 나중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곳에서 고대 문명이 시작되었지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이 바다와 강이 인접한 곳에서 시작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로가 사통팔달이라 어디든 배로 이동할 수 있고 배를 안전하게 댈 수 있는 좋은 항구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이들은 큰 강이 없이도 역사의 길이 남을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지중해 덕입니다. 육지로 둘러싸인 내나 다름없어 대개의 날이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는 일찌감치 해상무역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중해가 아닌 파도가 거친 북해나 대서양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의 조선 기술로는 결코 이렇게 영향력이 큰 문명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목선들이 주로 다닐 때는 바다의 거친 파도를 피해 강 안쪽 깊숙이에 항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가 그렇게 발전한 도시죠. 지금까지도 독일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함부르크 역시 엘베강 깊숙이에 들어 있습니다. 곳곳에 문명이 발달하고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배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15, 16세기엔 대항해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선박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18, 19세기엔 그 전과는 차원이 다른 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국가 간의 무역과 사람들의 왕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항구의 중요성도 따라 커져갔습니다. 배가 대형화되고 무거워지면서 웬만한 천연 항구로서는 감당을 못하게 된 거죠. 더구나 교역량이 늘면서 물품을 쌓아둘 드넓은 야적장도 필요해 현대적인 항구의 필요 요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항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를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구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정박한 배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싣거나 내리는 것입니다. 교역이 늘수록 이 두 번째의 역할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죠. 아무튼 항구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항구의 첫 번째 조건은 파도를 막을 자연 방어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배는 운항 중일 때보다 정박해 있을 때 파도에 몹시 약합니다. 멈춰 서 있는 배에 큰 파도가 치면 전복되거나 최소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구는 육지 속으로 움푹 들어간 만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계의 유명 항구가 대부분 이런 지형에 있죠. 여기에 파도를 차단해줄 섬이 병풍처럼 들어서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부산항이 천혜의 항구라는 게 바로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춰서입니다. 육지 안의 둥근만에 5, 6도, 0도 등이 파도를 2중, 3중으로 막아주죠. 자연 방어물이 부족하면 방파제를 따로 쌓아야 합니다. 이런 인공시설이 늘어날수록 항구 건설비는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다만 항구를 가려주는 섬이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대형 선박이 항구에 접근하는 것도 대항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적정 수심입니다.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항의 경우
바다 깊이가 15m는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준설을 해야 하니 항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보다 깊을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부두 건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한 곳도 기피 대상입니다. 우리의 서해안 같은 경우죠. 부산항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천항은 사실 입지 조건이 좋은 항구는 아닙니다. 내항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간문식 도크를 설치해 쓰고 있죠. 그래서 건설비와 유지비도 많이 들고 배가 간문을 드나드는데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날씨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항이죠. 러시아가 가진 대부분 항구는 겨울만 되면 바다가 얼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 수백 년간 곳곳에서 전쟁을 벌여온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20세기 초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원산항을 호시탐탐 노리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강한 곳도 안개 다발 지역도 기피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크고 항만 운용에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짐작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턴 교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현대적인 항구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항구 곁에 물류단지를 쓸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항구들은 화물을 오래 보관할 배후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출입 화물의 임시보관 창고 역할은 물론 화물을 분류하고 포장하고 라벨링하는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천혜의 항구 조건을 모두 갖추고도 이런 적정한 배후 단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코 인류 무역항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편리한 교통시설이 완비돼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이 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최근의 항만은 배후 도시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에 완비된 교통 인프라는 물론 전기등도 비교적 쉽게 연계해 사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포항이나 울산처럼 큰 공업단지를 가진 도시를 배후로 두면 물량 확보는 물론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항구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항구는 국가의 여러 인프라 중 공항과 함께 특히 인접 국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허브 공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과 화물이 오갈 때 환승이 주로 이루어지는 그 지역 중심 공항을 말하죠.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공항처럼 수많은 화물이 모이고 분류돼 목적지로 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 항구가 허브 항구입니다. 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에선 화물을 허브 항구로 가져간 다음 정기선에 짐을 옮겨 싣게 되는 거죠. 이런 항구가 되려면 해상 항로 가까이에 자리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길을 따라가듯 배는 바닷길을 따라갑니다. 배의 경우 원양 컨테이너 정기선이 운항하는 경로가 가장 중요한 해로입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연결하는 해상 루트가 메인입니다. 중국의 상해나 한국의 부산이 모두 물동량이 많은 이 정기선 해로에 자리하고 있기에 세계 톱10에 들어가는 항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은 주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오가는 데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부산항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입니다. 요즘 아무리 항공이 발달했다 해도 세계 무역의 90%는 여전히 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짜인 세상일수록 좋은 항구가 곧 경쟁력입니다.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